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형 물류 이야기 13주차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연장선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AI죠.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존 메카시라고 하는, 이 컴퓨터 학자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사람과 유사한 어떤 지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소름 끼치는 부분이죠. 사람의 지능을,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구현을 한다는 점인데, 물론 기존의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수준의 연산 처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사람을 앞질렀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여러 가지 학습 능력이라든지 추리, 자각, 이런 것들을 이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과나 이런 곳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언어, 우리가 얘기하는 C 언어라든지 C++, 자바라든지 이런 컴퓨터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컴퓨터가 이것을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사람과 컴퓨터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가 발전할 것이고, 이 자연어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챗 GPT 같은 거죠. 자연어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에게 질문을 하고, 컴퓨터는 이미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습득한 내용을 인간에게 전달을 하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챗 GPT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IoT 기술이라든지 물류와 관련된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스마트 물류에 접목을 하게 되고, 특히 그것의 확장성으로 인해서 스마트 공급망이라고 하는 형태로 더욱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급망은 스마트 물류에서 기업 경영의 어떤 부분까지 개념을 더 확장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마케팅, 신상품 개발, 물품의 제조, 물품의 유통,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시키는 물류, 이 부분을 기존의 공급망이 아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IoT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다르게 혁신하는 것을 이제 스마트 공급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Io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것은 이제 원자재나 물품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에 어느 곳에 그 물품이 위치를 하고 있는지 등을 추적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IoT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어떤 제조 과정이나 물류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들을 이제 물품의 흐름이나 원자재의 흐름이나 재고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향후에 제가 이거는 저의 예측 범위를 넘어서요. 지금 AI 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챗 GPT가 발전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챗 GPT 아니더라도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든지 구글에서도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애플도
아마 곧 삼성도 그렇고, 삼성도 최근에 나온 휴대폰에 AI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해서 기능을 넣었죠. 애플도 올해 나올 아이폰 16부터는 AI 기반의 어떤 서비스나 기능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 기능들을 담을지는 매번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가장 놀랍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챗GPT와 관련돼서 오픈 AI 사이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챗GPT를 보고 있는데, 이게 작년 정도에 처음 이 챗GPT가 등장을 했을 때와 지금 2024년도 중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챗GPT의 답변의 수준이, 물론 챗GPT 3.5에서 4.0으로 발전을 하면서 그 정도의 수준도 올라가긴 했지만, 이 발전의 속도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해요. 처음에 작년에 챗GPT를 사용을 했을 때는 영어로 질문해야 됐어요. 왜 한국어로 질문하면 얘가 답변을 잘 못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계속 이 챗GPT를 사용을 하니까, 인터넷의 민족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한국어가 엄청 잘해요. 챗GPT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한국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챗GPT가 지금 보면. 나의 한국어 실력을 뛰어넘었어, 챗GPT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뭐 기업의 어떤 프로세스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스마트 공급망을 구축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뭐 그 발전의 정도와 활용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또 앞으로 더욱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답변 중에 뭐 향후에 기대되는 뭐 예를 들까 미래의 어떤 먹거리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고사 답변으로 제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답변한 것들이 이제 뭐 이런 AI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답으로 써낸 친구들이 제일 많았어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블록체인 코인, 뭐 NFT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초창기에 도입이 되었을 때는 저것이 뭔 가치가 있겠나 싶었지만, 사실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물의 가치를 사실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경영경제학을 공부한 뭐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그런 무형의 어떤 그 토큰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하는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 활용 가능성이 있고, 뭐 물론 그것이 제가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고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뭐 앞으로도 코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고, 코인이 뭔가 향후에도 미래에 전도 유망한 투자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활용 가능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투자 목적의 대상으로만 국한돼서 사용되고 활용되는 것은 저는 좀 한계가 있고, 이게 우리의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활용이 되어서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될 때 좀 그 가치가 더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나 NF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떤 뭐 외환 거래라든지 아니면 뭐 무역 대금 결제라든지 그런 데에서 좀 활용이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단순하게 투자 목적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리고 3D 프린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특정물이나 어떤 아주 특수한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하는 물품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일상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범용성 있는 뭐 예를 들어 금속재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재 물품의 경우에는 굳이 국제 운송을 하지 않더라도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곳에서 3D 프린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면, 물론 3D 프린팅이 이것이 범용성 물품이라 할지라도 물류를 대체를 하려면 실제로 물품을 내가 국제 운송이나 물류를 이용을 해서 보내지 않고 거기서 그냥 도면만 보내줘서 3D 프린팅 기계로 찍어내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생산 시간, 생산 단가, 그리고 어떤 만들어진 물품의 어떤 퀄리티, 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3D 프린팅 기술로는 그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3D 프린팅을 시키기 위해서 3D 프린팅의 원료와 도면을 보내서 찍어내는 것보다 실제 여기서 대량 생산을 하는 공장에서 만든 물품을 수송하는 게 지금은 더 경제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팅이 무역을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이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3D 프린팅이 경제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뭐 미래에 물류 비용이 과도하게 든다거나 했을 때는 뭐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스마트 공급망을 우리가 이 물류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스마트 물류라는 걸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물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물류 체계가 뭐 어떤 뭐 물품의 보관, 뭐 하역, 이동, 선적, 운송, 하역, 양육, 그리고 국제 운송, 국내 운송, 이런 어떤 물품을 어느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보내기 위해서 여러 노드를 걸쳐서 물품을 이동시키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하나 그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단계에 들어서는 사실상 다 이렇게 단절 되어 있다는 것 있었으나, 이 스마트 물류에서 들어와서는 첨단화된 운송수단이라든지 IoT 장비라든지 창고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기계,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거미줄처럼 연계가 되어서 처음에 물건의 시작에서부터 최종 목적지 도착까지 끊김없이 이어져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이 스마트 물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활용이 되어서 이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물류와 관련된 시설들, 예를 들어서 풀필머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물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특히 AI와 관련된 물류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용이 되어지거나 사용이 되어지거나 보편화되거나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물품을 많은 창고에 체계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직접 물품을 이동시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물품의 이동, 배분, 분배, 분류, 포장,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스마트 물류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를 하지만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어떤 중요성은 더욱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실제로 특히 대표적으로 창고 관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도입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쿠팡이라든지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류망,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류 창고 내에서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 IoT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지능형 창고 관리를 실제로 오늘날에도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또 제가 듣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게 또 오픈할 수가 없는 부분이, 기업마다 이런 지능형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일종의
뭐 기업의 어떤 역량, 그러니까 물류 기업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량이자 기업 비밀이자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이걸 막 특허도 많이 내놨고 굉장히 비밀로, 기업 비밀,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공개를 해서 이렇게 법령화 시키는 것도 필요로 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류 선도 기업들 있죠.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한데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첨단 기술을 활용한 뭐 지능형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지능형 창고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선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한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노하우고 자신들의 수준이고 자신들이 다른 경쟁자들을 누를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연히 오픈하거나 공유하거나 법령화 시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한 어떤 지능형 창고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지능형 물류 시스템, 뭐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중견기업이라든지 후발주자들에게는 사실은 일종의 경쟁 장벽이 되는 것이고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물류의 도입이 어떻게 보면 물류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끌어오기보다는 일부 선도 기업들, 일부의 어떤 스마트 물류의 대기업들에게 어떤 독과점의 어떤 문제를 일으킬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WMS라고 하고, 이 WMS가 일종의 그러니까 이 WMS가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창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고에 물품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들어온 검수를 하겠죠. 물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럼 이 검수된 물품을 창고 내 어느 공간에 적치하겠죠. 그런 다음에 필요한 물건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품을 피킹한다라고 하는데 피킹을 하고 쌓아둘 것인데 얼마만큼의 물건을 쌓아두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센서나 장비를 활용해서 쉽게 말해서 창고 내에 어떤 물건이 몇 개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다 실시간으로 파악이 돼서 추적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 물품들 중에서 나간다 라고 하면 이 물품에 대해서 출하 전에 검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뭐 라벨 인쇄를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될 텐데, 이 전체적인 창고 내에서의 물품의 흐름이라든지 창고 내에서의 물품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물류 선진 기업들, 인류 기업들의 어떤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류에 있어서 그 어떤 창고 관리에 더해서 중요해지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뭐 택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시간으로 화물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을 뭐 많이 볼 텐데, 그런 어떤 물품의 이동 상황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ICT 기술을 이용한 뭐 여러 가지 RFID 기술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어떤 방법인데, RFID가 쉽게 말하면 일종의 그거죠. 여러분들 통신 칩 같은 거죠. 그러니까 RFID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출입증 같은 거. 출입증 같은 데 사용되고 있는 조그만 칩들이 이제 RFID 칩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품에다가 혹은 물품을 운반하는 창고에 포장재나 아니면 컨테이너에다가 심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RFID 칩이 통신 칩이기 때문에 물품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스캐너와 그 RFID 칩이 서로 교신을 할 것이고, 그 스캐너가 RFID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읽어드림으로 인해서 이 물품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 물품이 어디서 와서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스캐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그 RFID 칩이 그 어떤 지나가는, 그러니까 물품의 출발부터 물품의 목적지까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 스캐닝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 물품이 어디서 어디로 현 시간에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물류 트래킹, 추적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추적 기술이란 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정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빅데이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물건을 보내면 한 3, 4일 뒤에 도착하겠지, 어렴풋이 어디쯤에 물건이 오고 있겠지, 이 정도였는데, 오늘날에는 컨테이너든 뭐 포장지든 뭐 이런 데다가 통신칩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동 경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스캐너나 센서를 통해서 딱 파악이 되니까, 얘가 어디쯤에 오고 있다, 여기 오고 있다, 여기 오고 있다, 여기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하고 모니터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물류 혁신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경로를 단축하거나 경로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물류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보낼 때는 가는데 돌아올 때는 빈 차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낭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어떤 수송 수단이라든지 화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술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화물이나 어떤 수송 수단의 비효율적 활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트래킹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는 택배에만 국한돼서, 택배는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회사가 다 택배 화물을 처리하니까 그게 가능한데, 이제 이게 국제 운송, 컨테이너 운송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물류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트래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과,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생산해내는 대량의 빅데이터들이 중요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류 트래킹 시스템은 제가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이런 뭐 바코드라든지 RFID라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서, 그렇죠? CCTV를 통해서 물건이 이동하는 거 다 체크를 하고, 그 CCTV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물품의 바코드를 읽어내거나 일렬 번호를 확인을 해서 물품을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가거나, 그러니까 뭐 많은 과정에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부터 검수하는 과정, 배분하는 과정, 분배하는 과정, 보관하는 과정, 이거를 재포장하는 과정, 라벨링을 하는 과정, 배분을 하는 과정, 최종적인 배달을 하는 과정, 모든 과정에 이런 어떤 바코드라든지 RFID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센서를 활용하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정보, 이동 경로, 정보,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간제하고 그리고 그 정보들을 모으고 뿌리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고, 그걸 통해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향후에 매우 중요하게 파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무조건 어떤 중요하거나 도움되거나 하는 그런 것만 아니고, 이게 이제 가능하려면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려면 모든 그 물품의 이동의 노드상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화물 운송 업체가 일일이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나 이런 업체들도 분명히 사각지대가 존재할 거예요. 쿠팡 스스로는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 비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전체 물건의 흐름이나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는 것에 오늘날에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향후에 조금 더 발전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트래킹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물품의 이동이나 정보를 파악하고 이걸 통해서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보면, 제가 볼 때, 어, 현실화되어 있는 기술을 좀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 이 물품의 손해나 물품의 어떤 문제 발생에 대한 예측이나 예방 같은 부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어떤 물류 트래킹 기술이 정보가 생성되는 거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RFID라든지 뭐 통신 칩이라든지 스캐너라든지 뭐 바코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GPS를 활용할 수도 있고 컨테이너에다가 GPS 칩을 넣어가지고 GPS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 텐데 이게 이제 모이면 뭐가 가능하냐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아마존이 이런 걸 제일 잘합니다. 사실은. 뭐, 아마존이 사실은 뭐, 이런 어떤 전자상거래와 관련돼서, 그리고, 스마트 물류와 관련해서 가장 선도 기업, 글로벌 선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쿠팡도 대단하긴 하지만, 쿠팡은 사실상 아마존의 한국 짝퉁 버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이 하는 것들을 쿠팡은 그냥 그걸 패스트 팔로잉 하는 수준인 것이지 실질적인 전자상거래나 스마트 물류에 있어서의 가장 글로벌 선도 기업은 아마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존이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예측 물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단 아마존이 데이터 분석을 해요. 데이터 분석을 해서 고객들의 구매 패턴이라든지 검색 기록이라든지 뭐 어느 시간대에 접속을 해가지고 무엇을 클릭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머신러닝을 합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쫙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고객이 아마존을 활용하는 고객들이 뭐 쿠팡은 거의 한국 사람들만 쓰니까 근데 아마존은 글로벌하게 쓰잖아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미국 뭐 캐나다 이런 쪽 사람들이 북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쓸 텐데 북미의 그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쓰면서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고객들의 구매 기록이라든지 검색 기록이라든지 시간대별 활용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수준의 빅데이터로서 생성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제품을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빠르게 배치를 하고 생산을 하고 배송을 하고 관리하는데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물류창고, 풀필먼트 센터 등을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재고 관리나 뭐 창고 매니지먼트를 할 것이고 그리고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AI 기반의 물류 추적 기술을 통해서 자체적인 배송의 속도나 배송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서 배송 시간을 단축하는 그러한 혁신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이러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술과 인프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해서 미리 배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기 전에 제품을 미리 배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고객님이 이 물건을 필요할 때가 됐으니 미리 보내놓자. 이런 개념이죠. 소름 돋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고객의 이전 주문이나 뭐 고객들이 제품을 검색할 때나 그리고 고객이 장바구니에 뭘 담아 두었나 아니면 찜이나 위시리스트에 어떤 제품을 넣었는지 이런 많은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이 고객님이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주문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 고객이 주문과 동시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 고객과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에다가 물품을 미리 보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고객님이 주문을 했을 때 더 빠르게 신속하게 배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마존의 예측 물류 시스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마존만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쿠팡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쿠팡의 물류 시스템에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교외인 양산이나 이런 데 나가 보다 보면 엄청난 규모의 쿠팡 물류센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부산은 가까운 양산 쪽에 위치하고 있고, 뭐 주요 전국의 대도시들, 뭐 대구 같으면 대구 근교, 서울은 더 많겠죠. 용인이나 이런 쪽에 대규모의 물류 창고를 저어뒀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기존에 쿠팡, 아마존이 이전에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되듬어 볼까요? 뭐 지마켓이라는 업체도 있었고요. 뭐 11번가도 있었고요. 뭐 옥션, 뭐 그죠? 뭐 그런 업체들, 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존재했었거나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여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쿠팡도 이제 시시하죠. 알리, 테무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예전에 그런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런 업체들과 아마존, 쿠팡의 애청물류 시스템이 어떤 부분이 다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객으로서 전자상거래 업체에 주문을 해요. 그러면 주문을 받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자기들이 물건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입점해 있는 공급자, 생산자들이 있죠.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 이 전자상거래 업체는 그런 어떤 공급자나 생산자들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주문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나면 공급자와 생산자는 물품을 그때서야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물품을 이제 배송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물품을 주문을 하고 그것을 생산자와 공급자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생산을 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생산되어 있는 물건을 준비해서 보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통 뭐 짧게는 이틀, 많게는 3일까지 걸릴 수도 있고, 공휴일이 낀다? 그러면 공휴일을 넘어서서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에 주문했다라고 치면 월요일부터 일을 할 테니 실질적으로 고객이 물건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화요일, 빨라야 화요일, 늦으면 수요일에 물건이 도달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합니다. 근데 이거를 쿠팡은 이렇게 하는 거죠. 고객이 무엇을 많이 사더라, 이 고객님이 무엇을 많이 구매하더라 라고 하면 그 고객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물건을 미리 가져다 놓는 거죠. 주문자나 그러니까 공급자나 생산자한테 만드세요, 보내세요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쿠팡이 그 물품을 준비를 해서 구매를 해서 미리 선으로 그 공급을 받아서 물류창고, 쿠팡의 물류창고에다가 적재를 해놓고 어디다가 그 고객 근처에다, 그리고 그 고객이 주문을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받아볼 수 있도록 새벽 배송, 총알 배송, 로켓 배송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이 진짜 로켓을 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오늘 주문하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그 물건을 받아볼 수 있게 만들려면 이 물류의 프로세스상에서 뭘 없애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주문을 해서 이 주문된 정보가 생산자나 공급자한테 전달해서 이 사람이 보낼 준비를 해가지고 택배를 보내는 이 시간을 날려버려서 내가 주문을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바로 내 집으로 물건을 가져다 놓게 만들어야 하루 안에 24시간 이내에 물품 배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생각해보면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봅시다. 우리 부산에, 여러분들 부산 사람이니까 내가 부산을 예시로 들게요. 부산에 저기 서구, 동구, 대신동 이런 쪽에는 대체적으로 노인층 내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유하신 분들, 부유하지만 대체적으로 은퇴 이후에 노령층들이 많이 살아요. 서구, 뭐 동구, 중구 이쪽. 근데 젊은 신혼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명지 신도시 알죠? 제가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명지 신도시 저기 강서구에 명지 신도시 알 겁니다. 거기 가보면
거기 스타필드 있고, 그렇죠. 뭐, 그, 공항 가깝고, 김해 공항 가깝고, 거기 뭐, 거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중에도 제 수업 듣는 사람들 중에도 명지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명지 신도시는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의 비율이 높고,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의 비율이 높으니까, 애기들이나 어린이,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쿠팡이 그 바보가 아니잖아. 쿠팡의 회원들의 정보를 알고 IP 접속이나 뭐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쿠팡이 예측을 하는 거죠. 명지 신도시에서 수요를 따져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기 기저귀라고 쳤을 때, 부산에 뭐 서구, 동구, 이쪽 대신동 이쪽에서 아기 기저귀를 많이 필요로 하겠어요. 명지 신도시에서 아기 기저귀를 많이 필요로 하겠어요. 당연히 명지 신도시 쪽에서 아기 기저귀에 대한 수요가 높겠죠. 그러면 명지 신도시 가장 가까운 곳에 아기 기저귀를 많이 가져다 놓으면 많이 구매할 거고 바로 가까운 물류센터에서 명지 신도시 쪽으로 아기 기저귀를 배송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거는 제가 뭐 쿠팡의 고객 정보나 쿠팡의 주문 어떤 데이터를 바라보지 않아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거를 이 아마존이나 쿠팡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활용을 해서 이 예측 물류라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그것을 구현해내고 있는 거죠. 자, 한국은 이게 오늘 주문을 해서 내일 아침에 24시간 이내에 총알 배송, 로켓 배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가 가능하냐면 국토가 그렇게 중심이 길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이 물류의 노드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저녁 먹으면서 주문한 거 내일 아침 새벽에 내 문 앞에 와 있는 그러한 배송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산에 있는 곳에서 부산에 있는 어느 한 지점의 아파트로 배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배송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새벽 시간을 이용을 한다면 1시간 이내에 물품을 도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마존이 주 모델을 삼고 있는 미국을 생각을 해볼까요? 미국은 한 개의 주가 대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보다 크거나 비슷한 수준에 있죠. 그러면 주 단위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미국에 있는 50여 개 중에 많은 수의 숫자의 주들이 한국의 영토보다 한반도보다 크거나 넓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하냐면 이게 주 안에서 한 스테이트 안에서의 물품의 배송도 그러하거니와 이게 주 경계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물류 배송의 거리라든지 물류 배송을 위한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큰 규모의 예측 물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한국처럼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은 미국의 상황상 미국의 어떤 도로 상황이라든지 사람들의 이 주거지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런 예측 물류를 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주문을 받아서 생산자나 공급자한테 이 오더를 내리고 그 사람이 물류 배송을 시작을 하면 뭐 주나 주 경계를 막 건너뛰어야 되니까 이게 뭐 한국이 만약에 기존에 택배 보내는 방식으로 쳤을 때 한 2, 3일 걸린다라고 하면 미국은 뭐 일주일 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택배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땅이 넓으니까 사람도 많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사람도 많고 뭐 땅도 크기 때문에 이게 한국 수준에서의 짧은 중심 안에서의 물품 배송하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 배송의 거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차원이 다른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존이 예측 물류를 통해서 가까운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주라고 치면 그 주의 주요 대도시들이 있을 것이고 그 대도시 주변에 물류센터를 짓고 그 대도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미리 가져다 놓음으로 인해서 원래 일주일이 걸리던 배송을 뭐 2, 3일 만에 혹은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 느꼈을 때 기존의 방식이 2, 3일 걸리던 것이 24시간에 들어오는 것과 일주일이 걸리고 2주일이 걸리던 배송에서
뭐 2, 3일 만에 혹은 1, 2일 만에 배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느끼는 그 어떤 물류 배송의 어떤 거리 단축감, 이 시간의 단축에 대한 느낌, 이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시장으로 삼고 있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물류 혁신의 느낌이 고객들한테 비춰지기에로서는 더 효용이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이 새벽 배송, 총알 배송을 하는 그 효용성보다 아마존이 그 넓은 땅덩어리 속에서 예측 물류 시스템을 동원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장 AI와 뭐 여러 가지 예측 기술 이런 것들,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고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가져왔을 때의 변화가 이런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총알 배송이나 로켓 배송을 그냥 뭐 편하게 생각을 하고 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면 그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물건을 가져다 놓고 뭐 이런 모든 우리가 오늘날 물류 시스템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야만 그게 총알 배송이고 뭐 새벽 배송이고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위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이건 이제 DHL이 하는 부분인데 DHL의 경우에는 공급망 전체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뭐 공급망 전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물품의 어떤 손실, 분실, 뭐 화재,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회 정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난다든지 뭐 테러 행위가 난다든지 그리고 기후 이상이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물품의 온도라든지 뭐 습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하고는 달라져서 물품의 컨디션이나 물품의 상태에 훼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훼손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DHL 같은 특성업체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는데 물품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위험 계측, 위험 측량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DHL의 사고 예방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지금 강의 자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마존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측 물류와 관련된 것에 대한 개념도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고객들이 물품 주문을 하면 일반적인 형태로 아주 오랜 기간 고객과의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배달 장소, 고객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뭐 캘리포니아라고 치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물류에서는 물류센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라고 칠까요? 예를 들어서 뭐 텍사스라고 칩시다. 그럼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아마존은 이 고객이 과거에 어떤 물건들을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이 고객한테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에 이 고객이 주로 많이 사는 물건을 미리 가져다 놓는 거죠. 그러면 아마존은 뭐만 하면 돼요? 기존의 물류는 이런 전체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아마존은 요 가까운 물류센터에서 이렇게 고객한테 갖다 주기만 하면 주문을 하면 바로 갖다 주고 그걸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DHL은 화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온도 아니면 뭐 어떤 오염 아니면 경제적 문제라든지 화재 운송 도중에 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그 사고를 줄이기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들을 활용한 물류 혁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HL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통관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검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광우병 때문에 쇠고기에 뭐 뼈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물품이 반송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DHL은 AI를 활용을 해서 DHL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특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각 국가마다 한국이면 한국,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통관과 관련된 검역 기준이라든지 뭐 검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AI 기술로, 사람이 일일이 그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AI 기술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통관, 검역 기준이나 규정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실제로 물품이 전달될 때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품이 이런 검역 시스템이나 검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이것을 분석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AI한테만 아직까지는 이제 전적으로 맡기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검수만 전문가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AI 기술 기반의 검역 대비, 통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DHL이 AI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DHL이 물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일단 자체적인 그 어떤 시스템에 의한 분석에서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은 경우에만 사람이,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검사를 하는. 그래서 미연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그냥 가지고 갔다가 각 국가의 통관 시스템에 걸려서 반송이 되거나 하는 리스크를 미리 사전에 DHL이 가지고 있는 분석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문제될 거를 미리 걸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송을 시키거나 폐기를 시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화물을 처리하는 것이 AI 기반의 검증 시스템이고, 이걸 DHL이 잘 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 물류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 라스트 마일 물류 서비스에 대해서는 할 얘기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라스트 마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강의실에서 사전 제작 강의에서 남은 부분들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